인생 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인생 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살 남성입니다. 현재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두 아이, 아내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아내가 보는 드라마를 같이 보다 보면 저렇게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 있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출생의 비밀이나 고부 갈등 같은 이야기로 가득한 막장 같은 이야기들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 행방불명이 되었던 형수가 10년 만에 나타나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일이 제 인생에도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애청하는 곳에 사연을 보내보네요. 제 가족 이야기 들어봐 주실래요? 부모님은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면서 저희 형제를 키우셨습니다. 형과 5살 터울로 어릴 때부터 저는 형이 슈퍼맨 같다고 느꼈어요. 형은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난 형제 때문에 질투가 나지 않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제게 형은 그런 감정을 뛰어넘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학창시절에 제 이름이 아닌 형의 동생으로 불릴 정도로 형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누나들이 꼭 몇 명은 집 앞에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제가 직접 고백 편지를 형에게 전달해 준 것도 수도 없이 많았으니까요. 인기에 거만해질 수도 있는데 형은 늘 겸손했어요. 저한테 형이 우상과 같은 존재였는데 저희 부모님에게는 어땠을까요? 형은 부모님에게 그야말로 천금을 뛰어넘는 아들이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졸업 후에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변호사까지 된 우리 집 장남.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아들. 부모님은 형이 하는 말이라면 말도 끝나기 전에 네가 옳다라고 하실 정도셨어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는 걸까요? 믿음이 확고하고 단단한 형과 부모님 사이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관계로 금이 가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형과 예비 형수 때문이었죠. 형은 변호사가 되어 바빠서인지 뭐 때문인지 30이 넘도록 결혼 생각을 1도 안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애가 타서 맞선 자리를 계속 들고 오시는데 형은 눈 하나 끔적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저는 형이 웬만한 여자를 만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부모님의 부질없는 선자리를 관망하고 있었죠. 네 형 요즘 만나는 사람 없대? 네가 말해봐라. 형이 여자를 싫어하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형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아이고, 내가 속이 터져서 그래. 33살이 적은 나이니? 지가 뭐가 모자라서 저렇게 홍기도 놓쳐가며 일에 미쳐있냐 이 말이야. 변호사 일이 많이 바쁜가 보죠. 우리 집안 책임지는 가장이라 돈도 벌어야 하고. 사람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사랑이고 뭐고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너는 그게 문제야. 형한테 결혼할 섹시 데리고 오라고 해야 할 판에 편을 들고 있어? 가만히 있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형한테 직접 말하세요. 이렇게 저를 볶아도 형 선자리 안 나갈걸요? 30년을 넘게 키운 자식을 이렇게 모르시나? 형한테 전해. 이번에도 선보러 안 나가면 엄마 먼저 산송장 돼서 나가는 꼴 볼 거라고. 이게 어떤 자리인데 다 거절을 해. 인물 좋고 직업 좋고 성격 좋은 걸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30대 초반에 미혼남인 형을 가만두지 않았고 형이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일만 하자 부모님에게로 소개가 계속 들어오는 모양이었어요. 그 덕에 형과 자주 연락하는 저는 늘 들볶이는 신세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형이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하며 저를 어딘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 자리에는 형의 애인이자 예비 형수님이 계셨어요. 형수님을 처음 본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첫인상이 순수한 백합 같았다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누굴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형수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내 동생이야. 보기에는 곰 같은 덩치의 남자답게 생겼지만 여동생 같은 남동생이랄까? 진짜요? 인상이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민영입니다. 갑작스럽게 만나기는 했지만 평소에 형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김승수고 형 동생이에요. 저도 갑자기 밥 사준다고 부르더니 이렇게 형수님을 소개시켜주네요. 진짜 미인이시다. 어허, 사람 눈앞에 대고 외모 평가하는 거 아니야. 녀석 보는 눈은 있어서. 우리 만난 지 3년 넘었고 곧 집에도 인사드리러 가려고.
그동안 일도 바쁘고 여러 사정이 있어서 교제 사실 못 밝혔다. 이해해줘. 어쩐지 중간에서 내가 선자리랑 속에 물리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해? 정신적인 피해는 무슨? 이 녀석 이렇게 싱거운 소리해도 좋은 녀석이야. 늘 내 편이고. 내가 바쁜 상황이면 내 동생한테 연락해. 나 대신 언제든 힘이 돼줄 거야. 사이좋은 형제라니. 외동인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부러움이네요. 형수님, 제가 일방적으로 30년째 도련님 모시는 노비 생활 중이에요. 저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형이 여자친구라며 소개를 해주는데 바로 결혼하겠구나 싶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의 비서로 있다는 예비 형수님은 사람이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있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형에게 꼭 필요하고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역시 제 우상인 형은 여자 보는 눈도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예비 형수를 그 후로 몇 번 더 만났고 만날수록 형과 형수는 운명적인 인연이구나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도왔더랬죠. 하지만 형수가 저희 집에 첫인사를 하러 왔을 때 부모님은 저와 다른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아들 사무실에서 일한다면서요? 네, 백민영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건 변호사라는 건가요? 대학 후배나 그런 건가? 아니요, 저는 김 변호사님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3년간 몰래 연애를 했다니? 우리 아들이 아가씨한테 청혼했다고? 그쪽 집에 인사도 갈 예정이라던데? 네, 우선 오빠 부모님부터 뵙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먼저 인사 왔습니다. 아가씨, 아버지는 뭐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부모님 다 안 계시고 혼자 컸을 리는 없고.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지금도 제 가족은 할머니뿐이고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다시 다니려고 돈 벌면서 공부하고 있고요. 기가 막혀서 이게 무슨 일이야? 부모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여자를 맏며느리로 들이라고? 김승조, 그렇게 영특하다던 네가 고르고 고른 여자가 고작 이거냐? 어머니, 사람 앞에 두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내 말이 틀려? 네가 다른 사람이랑 같아? 김승조라고? 모두가 대단하다고 하는 내 아들 김승조? 그런데 어떻게 너가 이런 여자를 만나? 형수가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큰 것과 고등학교만 졸업한 학벌,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충격이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셨는지 부모님은 형수가 눈앞에 있는 것도 상관 않고 모진 말을 뱉으셨어요. 그게 응당 당연하다는 듯이요. 아마 평생 부모님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은 형이기에 충격이 너무 심하셨던 것 같았어요. 더 말할 것도 없네요. 순순히 내가 좋게 얘기할 때 우리의 정리예요. 학력도 재력도 외모도 뭐 하나 차는 게 없으면서 사람 함부로 욕심내는 거 아니야. 어디서 분수도 모르고. 머리 나빠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듣죠? 어머니, 이 사람 여기서 이런 취급 받을 사람 아니에요. 저보다 부족함도 없는 사람이고요. 오늘은 이만 갈게요. 다음에 뵐 때는 이런 언행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부모시라면요. 저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머님, 죄송해요. 처음이라 당황하셨을 텐데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형이 욱하려는 모습을 보고 형수님은 현명하게 상황을 정리하면서 사죄를 하고 떠났어요. 예비 형수와 저희 부모님의 첫 만남은 말 그대로 파국이었습니다. 부모님 눈에는 누굴 며느리라고 데리고 와도 형에게 부족하다고 했을 테지만 형수에게 일방적으로 모욕을 주는 부모님의 모습을 눈앞에서 봤더니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본 것만 같아 저는 내심 실망했습니다. 구멍가게 슈퍼집 아들이 뭐가 대수라고요. 형도 개천에서 난 용인데 말이죠. 한동안 결혼 문제로 형과 부모님이 대립했습니다. 제가 외출을 하거나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안방에서 형과 예비 형수, 부모님이 첨예하게 싸우는 소리가 골목 어귀에서부터 들릴 지경이었다니까요. 지금 너희 이게 뭐 하는 거니? 내가 분명히 너희 안 된다고 했을 텐데. 그리고 너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머리가 나쁘면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니? 모든 걸 잃어봐야 정신 차릴래?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부족한 거 잘 알고 있어요. 오빠한테 정말 잘할게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허락해주세요. 누가 내 어머님, 아버님이야? 함부로 호칭 부르지도 마라.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 될 사람입니다. 예의 지켜주세요. 이런 분들 아니셨잖아요. 두 분 허락 안 하시면 제가 집을 나가서라도 결혼 진행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라도 찾아올 때 허락해 주세요. 좋아. 여기서 선택해. 부모인지 저 여우인지. 내 목숨 걸 테니 선택해. 어머니, 아들, 나는 너를 30년 넘게 키워오면서 어떻게든 너만은 나처럼 안 살게 하려고 안 해본 일이 없어. 나는 너무 실망했다. 네가 저 여우한테 홀려서 사춘기 때도 안 하던 반항을 하고 대거리를 하다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 저런 여자냐고. 부모님은 다짜고짜 반대하는 말부터 늘어놓았고 그 소리를 들으며 화부터 내는 형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형식이었죠. 부모님이 형을 끔찍하게 사랑하기도 했지만 형수의 조건들이 절대 용납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좋은 혼사가 널려 있는데 왜 가장 천한 것을 원하느냐는 소리까지 하셨더랬죠. 1년간의 설득과 말다툼이었고 전쟁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식이길 부모 없다고 형이 보란듯이 예비 형수를 선자리에 데리고 나가고 공적인 연인임을 보였더니 남들의 이목에는 부모님도 어쩔 수 없으셨나 봐요. 결국 형은 자신의 뜻대로 형수와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분가는 안 되고 형과 형수가 집에 들어와 사는 것으로 타협하게 되었고요. 결혼 후 형수님과 한 집에 살면서 저는 오히려 좋은 점이 많았어요. 섬세하고 배려심이 많은 형수님이라 아직 미혼인 저를 챙겨주시고 특히 연애 고민도 많이 들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요리를 곧 잘하셔서 색다른 음식이나 건강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 모습조차 싫으셨던 것 같아요. 형이 집에 없는 날에는 제가 봐도 심할 정도의 시집살이를 시키셨거든요. 대부분이 분풀이 생트집이었습니다. 너는 부모도 없고 본데 없이 커서 그런지 이런 작은 집안일도 처리를 못해. 우리 집안에 맏며느리라고 들어왔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다시 음식 해올게요. 내가 해주는 밥 제대로 얻어먹으려면 평생이 걸리겠다. 당장 음식 다시 해와. 그럴 때마다 제가 몰래 형수를 돕기도 했어요. 엄마, 형수님 음식이 간이 안 맞으셔? 내가 간 다시 해본 건데 다시 드셔보세요. 퇴퇴? 너는 왜 멀쩡한 음식에다 소금을 들이부어? 그리고 이런 부엌일은 사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녀 가려서 이래? 그리고 엄마 나이 들어서 미각을 잃어버린 거 아니요? 음식 가지고 트집을 하시면 제가 밑간을 아주 강하게 해버려 못 먹게 한다거나 빨래감이나 청소로 형수에게 핀잔을 줄 때는 철없는 막내 아들 노릇을 하며 형수의 실수를 덮기 위해 더 망쳐버리곤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형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도련님 덕분에 많은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법 연기를 한다고 했는데 형수님은 제 마음을 아셨나 봐요. 그것도 어디 저 혼자만의 계획이겠어요. 똑똑한 우리 형이 앞날을 내다보듯 제게 형수를 돕고 지켜달라고 한 덕분이죠. 시간이 흘러 형과 형수가 결혼하고 3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형수에 대한 멸시가 잦아드나 할 때쯤 저희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낙상사고로 몸져 누우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형수님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대거 생겨났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죠. 형과 아버지 저는 바깥일에 바쁘고 시간 날 때 집안일을 돕는다고 해도 형수 혼자 병간호와 집안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형수는 예민하고 투덜대는 엄마의 병간호에 최선을 다했고 저는 그 모습에서 새삼 형수라는 사람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형수에게 마음이 열리나 했죠.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웃긴 게 고부 사이가 좋아지는 걸 방해라도 하듯이 연거푸 불행들을 몰고 왔습니다. 형이 기업 소송에 휘말리면서 일적으로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결혼하고 얼마 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원했던 형은 어떤 기업의 변호를 섰다가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문을 닫을 정도로 업계에서 비난을 받고 어려워지게 됐다고요. 처음에는 혼자 이리저리 수습하던 형도 변호사 사무실 문을 닫게 되자 가족들에게 그제야 말을 하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나마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당분간 집안 생활비를 부탁을 했고요. 형이 일을 하면서 부모님은 슈퍼일을 그만두셨고 형은 저희 집 가게를 책임지는 가장이었기에 그 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에게 집안 생계를 부탁하던 형의 슬픈 얼굴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책임감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에 형은 그 후로 어떻게든 집에 피해를 가지 않게 하려고 전국적으로 마다하지 않고 작은 소송들까지 모두 맡아 일했습니다. 모두가 쉬쉬하려고 했지만 주변에서 형의 폐업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슬픔과 화를 형수에게 풀었습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게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이런 여자 만나서 사니까 안 좋은 일들이 붙어오는 거야. 어떻게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 네가 부모도 없고 박복한 운이라 우리 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잘난 아들이 망하다니.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것도 다 너 때문이고. 집에 사람 함부로 들이는 게 아닌데. 아이고, 내 팔자야. 안 그래도 낙상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거동이 불편하고 우울기가 있었던 엄마는 매일을 울면서 형수를 괴롭혔습니다. 보다 못한 저와 아버지가 형수를 엄마하고 격리시키고 나서야 조금은 일단락이 되었고요. 그래도 끝까지 엄마는 자신이 다치거나 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건 모두 형수가 시집와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 눈치였어요. 하루에 한 번은 형수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형은 형대로 이리저리 돈 되는 일들을 하러 다니고 저도 원래 일하던 곳 외에 아르바이트를 더 늘려서 했습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형수님도 몰래 부업을 집에 들고 와서 하고 생활비에 보탠 모양이었어요. 모두가 힘든 시기였고 서로가 어떻게든 도와주려 애쓰던 마음으로 버티던 시절이었습니다. 형수님은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형의 뒷바라지에 엄마의 병간호, 부업까지 한 셈이더라고요. 작고 가냘픈 여자가 무슨 힘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힘들어하는 형을 보면서 깡으로 같이 버틴 거였겠죠. 퇴근을 하고 돌아온 어느 저녁 엄마의 아픈 곳을 봐드리고 나오는데 형수가 코끝이 빨개진 얼굴로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형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우시는 거예요? 도련님, 저 임신했어요. 예? 이런 경사가. 형수님, 너무 축하드려요. 맙소사, 형은 알고 있어요? 아까 방금 말했어요. 내일 출장 끝내고 집에 온대요. 대박! 지금 저도 실감이 안 나요. 너무 잘 됐다. 저 삼촌 되는 거예요? 형과 형수는 결혼한 지 횟수로 4년이 된 부부였지만 아이가 없었거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둘 다 건강하다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안타까워하던 상황이었고요. 불행 중의 행복이었고 말은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죠. 제가 살면서 슈퍼맨 같은 형이라고 생각은 했어도 감정 표현을 얼굴에 크게 드러내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에 입이 찢어져라 웃던 형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얼굴이었어요. 먹고 산다고 몸은 힘들어도 새 생명이 주는 희망의 빛이 얼마나 큰지 병석에 있는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간만에 모여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했네요. 한동안 타 지역에서 소송을 맡아서 바쁘다던 형은 저에게 힘이 돼줘서 고맙다고 꽉 안아주더라고요. 자상한 형이기는 했어도 표현은 적었기에 그 말 한마디가 저를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인정해주는 말 같아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에게 조카도 태어나고 서로 힘을 합치면 괜찮아질 거고 집안일은 내게 맡기고 걱정 말라고 당부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형의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일이 바빠서 저와 형의 얼굴을 안 본 지 반년이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퇴근하는데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누구요? 김승조라면 저희 형인데. 병원에서 왜 전화를? 환자분 연락처에서 가장 최근 통화한 분이라 연락드렸습니다. 여기는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이고 김승조 씨가 교통사고로 응급구조돼서 오셨어요. 보호자분, 지금 오실 수 있습니까? 위급하신 상황입니다. 가족들 모두에게 청천벽력 같고 충격적인 비보였어요. 만삭인 형수와 몸이 불편한 엄마를 집에 두고 저와 아버지가 형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형은 몇 마디를 남기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20년이 지난 지금도 형의 장례식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저 응급실 한켠에 피범벅으로 누워있던 형의 모습과 귓가에 울리는 이명 같은 소리에 멍하니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 형의 장례가 끝나가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다친 허리 때문에 장례식장에 누워 통곡하고 있고 아버지도 링거를 맞으며 조문객을 받고 계셨어요. 저기 형수님은요?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형수님이 안 보이시는데. 아까까지 조문객들 음식 날라주고 있었어. 화장실 갔나 보다. 갑작스러운 장례였기에 가족들 모두 정신을 놓고 있었고 그저 각자 자기 한 몸 건사하기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친척분들에게 형수의 행방을 물어보고 어딘가 계시겠지 하고 넘겨버렸어요. 장례 중 저도 기절을 할 정도로 무리를 하고 있었기에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했던 거죠. 장례가 끝나고도 병원에서 형수님이 보이지 않았고 수십 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안 됐어요. 그쯤 되니 형수가 걱정이 됐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 심각함을 인지하고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그제서야 형수가 몸조리 겸 마음 추스를 하고 친정 할머니 댁에 갔다고 하시더군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과 슬픔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형을 잃은 슬픔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고 몇 달 뒤 조카가 태어났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고 수소문 끝에 사돈댁을 찾아갔더니 할머니가 형수가 연락이 안 된다며 울고만 계셨어요. 막달에 형수가 진짜 실종이 된 거였죠. 엄마, 형수님 할머니 댁에 안 갔다고 해요. 연락도 몇 달간 없었고요. 아무래도 실종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애가 태어날 때인데. 아니, 그럴 것 없다. 이리 와보렴. 네가 충격 받을까봐 말 안 한 게 있다. 네 형수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서 엄마가 말하길 형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임신을 하고 같이 도망간 것 같다는 말을 하셨어요. 자신이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목격도 했다고 하면서요. 형이 일 때문에 바빴던 사이에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질러 아이를 가졌고 그 때문에 엄마랑 계속 싸웠다고요. 그 이후로 자꾸 형수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아는 형수라면 외도를 저질렀을 일은 절대 없었겠지만 매번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던 엄마와 죄송하다고 비는 형수를 생각하면 뭔가 아기가 맞을 것 같은 얘기였어요. 엄마, 형수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형수님은 형을 배신할 사람 아니라고요. 네가 여자를 몰라서 그래. 내가 결혼 전에 궁합을 봤을 때도 무당이 그년이 네 형 잡아먹는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니? 네 형이 이 세상에 없어. 내 아들, 천금 같은 내 아들이 그년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지셨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엄마의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지만 형의 아이라면 집을 나가셨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형과 형수의 방을 가봤더니 형수는 정말 필요한 물품만 딱 가지고 나가신 것 같았고요. 갑작스런 가출은 아니고 계획된 자신의 의지로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형도 없는 마당에 당장 집안의 가장이 된 저는 형수님의 입장을 더 고려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고 집안 생계를 위해 노력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형수와 조카의 존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5년 10년이 지나자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살다 보니 사라진다고 형이 죽고 10년 동안 엄마는 형의 죽음 이후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를 모시고 저와 아내,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죠. 저도 형의 죽음에 대한 여파로 40이 넘어 늦장가를 갔고 시간이 약이라고 이제야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체대를 졸업하기도 했고 선배 밑에서 일을 하다가 태권도 학원을 직접 인수해서 운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을 하원시키려고 학원 차량에 탑승시키고 안전교육을 하던 차였죠. 그런데 아이들 중 몇몇이 수군거리며 키득거리길래 주의를 줬더니 아이들이 귀신 같은 아줌마가 있다고 툴툴거리더군요. 너희 또 장난치고 원장님 말 안 들을 거야? 내일 연습할 때 아주 혼나. 하지만 저기 이상한 아줌마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귀신같이 생겼어요. 또 쓸데없는 소리. 귀신 같은 거 없다고 했지? 그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마치 물속에 떠내려가는 기억이 건져지는 느낌이 들면서 잊혀진 기억이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형수님, 도련님,
진짜 제가 알던 그 형수가 1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일단 형수를 데리고 가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형수는 기억 속 모습보다 너무나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그대로 맞은 모습을 하고 그간의 일들을 말하지 않아도 고생들이 짐작이 갈 정도였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시는 분이 형수님 맞으시죠? 네, 도련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자그만치 10년이네요. 어떻게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저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다 설명할게요. 우선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이가 많이 아파서요. 돈 좀 빌려주세요. 병원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형수는 몸을 덜덜 떨면서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 조카가 아프다면서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현실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년 동안 행방불명이 되었던 형수가 대뜸 나타나 제게 조카가 있고 몸이 아파 돈이 급하다고 하면 누가 바로 믿을 수 있을까요? 외간 남자와 임신하고 도망을 쳤다는 오해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제가 들은 게 있어서요. 아이는 낳으셨어요. 저희 형 아이는 맞습니까? 네, 그게 무슨... 다른 남자의 아이라서 형 장례 끝나고 같이 도망간 거라고 들어서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우리 아이예요. 승주 씨랑 제 아이요. 저도 예전 형수님을 생각하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형의 아이라면 왜 집을 나가셨어요? 친정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그건... 바짝 마른 사람이 몸을 옹송거리며 그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엄마가 결혼 초기부터 형수가 형을 해치는 사주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멸시와 시집살이겠거니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말았는데 형 일이 망하고 사고로 목숨까지 잃는 걸 겪으면서 그 무당의 예언이 맞았다는 걸 알고 충격이 컸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뱃속의 아이도 형수 때문에 해가 갈 수 있다면서 아이만 낳고 집에서 내쫓을 거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만 들고 그 밤에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여태 믿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만 매번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운명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남편도 없는데 아이까지 뺏기면 저는 못 살아요. 아이를 지키려고 가진 돈이랑 물건 몇 개 들고 나왔어요. 엄마의 형에 대한 집착적인 사랑과 형수에 대한 적대가 이런 비극을 낳았나 싶었어요. 그간의 일들을 듣는 동안에도 사실 저는 형수의 말을 전부 믿지는 않았습니다. 반신반의했죠. 예정을 생각하고 아이가 아프다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연락하마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려는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수가 집으로 돌아가는 뒤를 밟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제가 사는 곳과 20분 정도 떨어진 외곽 빈민촌이었습니다. 아직 쪽방이라고 하는 슬레이트 집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미로 같은 골목 한 구석 방문을 형수가 헐레벌떡 열었더니 어린 목소리가 기침을 끊임없이 해대고 있었습니다. 형수. 제가 말을 여는 순간 단칸방에 누워있던 남자아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형.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형수도 그제야 제가 따라온 걸 알아차리고 다가와서 저를 보고 함께 울더군요. 그렇게 형수와 저는 한동안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 존재 자체로 형수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재간을 사랑했던 형의 얼굴을 그대로 똑 닮아 있었으니까요. 그 길로 수척한 아이를 안고 형수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진 결과 아이는 폐렴에 자주 걸리다가 결핵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입원시키고 치료를 받게 한 후 형수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형의 장례가 끝나고 도망을 간 형수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엄마가 형수 시집살이를 시켰어도 이 정도인 줄 몰랐다고요. 외도를 했다는 식으로 우기며 아이를 뺏겠다는 식으로까지 몰아세웠다는 건 제 부모지만 너무 부끄럽고 선을 넘는 일이었기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엄마를 대신해 형수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수도 평소라면 참고 씩씩하게 대응했을 텐데 형이 죽고 충격을 받았던 상황이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시어머니가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10년 만에 형이 제게 해준 마지막 말들을 형수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우리 아이를 부탁한다라고 했어요. 저에게 형수를 부탁했고요. 이렇게 오해와 우여곡절 끝에 서로 진실을 알게 되었네요. 형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제가 형수를 가장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형과의 약속을 지켰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랬다면 이렇게 돌고 돌아오지도 않았을 텐데 너무 고생하게 해서 형수랑 조카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도련님. 우리 준범이 치료도 받고 오해가 풀렸으면 됐어요. 지금이라도 다행이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아이가 치료를 받게 되자 긴장이 풀렸는지 형수님은 그 자리에서 혼절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형수님도 입원시켰습니다. 검사 결과 영양실조의 과로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올라오던지요. 그리고 이제는 곁에 없는 형을 대신해서 제가 조카와 형수를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형수님, 푹 쉬고 기운 차리세요. 일어나면 모든 게 다 달라져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와 다른 좋은 방향으로요. 우선 형이 남긴 재산을 형수님에게 돌려드리면서 작지만 괜찮은 아파트를 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카 아이가 몸을 회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과 태권도장에 다니게 했고, 일을 다시 하고 싶다는 형수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엄마가 형수를 뒷담화하고 덮어씌웠던 말들을 기억하는지 도망간 형수를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형의 아들이라며 찍어둔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시더라고요. 10살 나이대의 형의 모습을 빼다 박은 그 아이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조카를 보고 아버지도 형수님의 진실을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 사람이 가족 속에서 애정을 주고받으며 살았더니 반년도 지나지 않아 형수와 조카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누가 봐도 빛이 나서 돌아볼 만한 얼굴로요. 제 사연을 듣고 저런 일도 있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형과 형수 저희 부모님 간의 이야기가 참 드라마 같고 비극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 가족 간의 상처가 되는 한마디, 오해 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어느 집에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더군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족끼리 안 좋은 말을 주고받았거나 오해가 있다면 대화를 하고 바로 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가족을 믿어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족이 평안하고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